반도체 매출액 14조 원. 이동 전화 서비스 부문 19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고용 창출 100대 우수 기업에 빛나는 그 이름 SK. SK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 타임. SK 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바쁘게 보내고 있을 텐데요. 지금쯤에 또 가장 궁금한 게 나 말고 다른 경쟁자의 스펙은 어떻게 될까인가 싶어서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19년 상반기 공채 취준생 취업 스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졸업 합점은 3.51점이었고요. 토익은 772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학점과 토익 점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 인턴 등이 직무와 적합하다면 의외로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남규 씨가 말씀해주신 평균 점수보다 미치지 않는다면 다른 쪽을 좀 더 보완해 보시고 평균 점수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가진 역량이 어떤 거인지 집중해서 그거에 맞게 준비하는 게 가장 필요할 텐데 저희 잡정보센터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는 정보를 갖추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알찬 정보로 많이 꾸며봤고요.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꿈을 이루어줄 마법 같은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두 분의 케미가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취준생들의 힐링 요정,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이철원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방송은 처음입니다. 아, 방송은 네네. 처음이시죠? 사실 저는 지난주에 유튜브 썸네일을 보고 아. 굉장히 많은 놀라움을 자아냈기 아, 그 때문에 파란 구두 살 그럼요. 아, 네, 너무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그렇죠. 한번 제 학생분들의 제보도 있었고 이게 제보가 제가 있었나요? 헛것을 본 줄 알고 놀랐는데 실사였습니다. 뭐라고 제보가 오던가요? 보라색 무언가가 보이는데 대체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아. 뭐 그런 느낌들. 예. 네, 일단 놀래. 사코치님의 철험쌤에 대한 첫 인상은 그 보랏빛. 구두, 보랏빛 보랏빛. 향기, 보랏빛 향기, 퍼플 보랏빛 슈즈. 구두. 아,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철험쌤은 차코치님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땠는지? 예전에 한번 송하 선생님이랑 셋이서 그 공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바로 옆에 앉았었는데 되게 조곤조곤하게 잘 까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방금 퍼플로 조용조용하게 까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아니 또 이거는 이제 붓도다 드린 겁니다. 다음번엔 더 다양한 색깔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핑크빛 기류를 기대했는데 아, 약간 네. 묘한 기류가 된 것 같습니다. 보랏빛 기류가 있네요. 보랏빛 기류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가 어떤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까요? SK 그룹입니다. 원래 멘트가 준비된 게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뤄드릴 양도 많고 다양하고요. 네. 이공계분들의 채용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SK 그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그룹 계열사 합격 전략 저희가 오늘 짚어볼 텐데 취준생들의 선호도부터 알아보죠. 철험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SK 같은 경우 워낙 탄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조직 문화가 되게 수평적으로 돼서 굉장히 이제 그 직급으로 따지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L 아니면 누구누구님 이런 문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문화가 많이 형성화돼 있어요. 호칭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조금 더 신입사원은 해야 할 일, 서류나 이런 게 서류 복사나 기본적인 게 아니라 친구들도 들어와서 바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인의 역량과 책임이 조금 강조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제일 좋은 건 노사 문화예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임금 협상을 30분 만에 해결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SK 인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노사 협력에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거든요. 사실 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에서의 근무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SK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선호도가 높고 의지가 되게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코치님이 보실 때 이번 상반기에 SK의 채용 예상 규모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원 규모는 한 상반기 때 3,500명에서 4,000명 선까지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 회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 계열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뭐 들어가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공계열의 특정 우대 전공들, 특정 직무에서 세 자릿수 가까이 뽑는 TO들이 상당히 있는 반면에 인문계 구직자분들에게는 사실 여러 조건 면에선 그렇게 유쾌할 만큼의 어떤 채용 공고가 널리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잠시 후에 캐스터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겠지만 전체적인 계열사들의 특징이 제조 기반의 여러 사업들이 국가 기반 산업들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 상경 계열 분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TO는 거의 없고 이공 계열 분들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편차가 조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SK그룹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채용 소식을 전한 SK그룹은 작년과 비슷하게 8,000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인데요. 상반기에만 4,000명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채용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시죠. 네, 현재 모집 회사를 보면 에너지, 화학과 정보통신, 반도체, 마케팅 서비스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 정보통신 반도체 분야는 SK 주식회사 CNC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SK머티리얼즈와 SK실트론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서비스 분야에서는 SK네트워크스가 채용에 나섰습니다. 네, 전형 절차를 살펴보면 서류 전형을 거쳐서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지원 접수는 3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어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철엄쌤과 또 차코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 채용 공고 살펴봤습니다. 이전 공채 전형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이번 상반기 SK그룹의 채용 특징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코치님이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큰 틀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틀에서 좀 심화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닉스나 CNC와 같이 계열사의 어떤 상황과 채용의 어떤 그 기조에 맞게 상시 채용을 병행하는 곳들도 더러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랑 이노베이션은 공채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텔레콤 브로드밴드 쪽은 인턴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문 상경 계열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있는 계열사일수록 인턴 근무를 통해서 좀 더 실무에 가까운 인재를 뽑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T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무 설명회 같은 걸 진행한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무 설명이나 이런 게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막연하게 직무를 알고 접근했다간 자소서 3번 문항이라던가 면접 때 실무 지식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 인문계, 이공계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들을 받으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 마케팅, 상품 기획 쪽에서는 어학 성적을 의무적으로 영어는 의무고 중국어는 우대 사항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어학에 대한 강점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네. 큰 틀의 변화는 없고 틀 자체는 좀 더 세분화되면서 좀 더 고도화된 내용들을 같이 담가 있다. 각각의 직무마다 특징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철엄쌤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거의 뉴스 속보 진행하듯이 되게 이슈를 잘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순간 나 할 말이 있었는데 저기 또 있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진짜 앞으로도 조금 더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500명을 신입사원으로 뽑았을 때 500명은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상하반기를 각각 20에서 30% 정도의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수시 채용으로, 상시 채용으로 이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채뿐만 아니라 상시에도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SK 같은 경우는 서류 통과를 조금 많이 해서 인적성에서 많이 거르는 편이라서 사실 인적성을 조금 더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서류를 뭐 너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서류는 좀 면접 대비처럼 좀 본인 생각을 좀 잘 정리할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SK 그룹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게 계열사들이 워낙 많고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열사별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사실 뭐 분석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사실 산업이라든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루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네. 일단 지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최대한 어느 쪽에 어느 직무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를 고민하는 게 이 계열사를 희망하시는 이공계 지원자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부터 먼저 말씀을 좀 짧게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수시 채용이 공채 전형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세 자릿수로 양산기술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련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미리 갖춘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당장 지금 전형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좀 나중에 보시게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내 경험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챙겨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개발의 인재를 뽑겠다는 의지가 이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하이닉스 계열의 좀 회사들의 특징들이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 그룹사들의 타 계열사, 타 회사들도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여 내가 단순히 어떤 업무 역량 하나를 보유했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할 줄 안다는 식으로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겠고요. TO를 많이 뽑는다고 해서 내가 유리하다는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본인과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전국에 수천 명이 또 계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접근해서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가서 인적성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적성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전형, 이 회사의 이 직무를 노리면 좋겠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하이닉스 지원자분들에게는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좀 종합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음쌤도 좀 계열사별로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계열사별로 굉장히 채용 설명회나 그리고 아까 잠깐 속보처럼 얘기해 주셨지만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직무라든지 채용 설명회를 굉장히 오픈해 줬어요. 그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도 인재를 뽑았는데 나 직무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퇴사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리고 정보 공유가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계열사가 너무 많고 SK 이노베이션만 하더라도 뭐 석유 자원 개발이나 배터리, 트레이딩, 기유, 윤활유의 화학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굉장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특히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정보를 오픈한 거를 몰라. 내가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서류를 쓰거나 면접에 갔어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직무의 이해도도 문제지만 기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과 그 심성적인, 정성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 채용에 관한 블로그를 좀 참고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SK 채용 MRC라고 있어요. 그 네이버 TV랑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조회수가 조금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나는 정보를 알고 싶어. 많은 니즈가 있어. 하지만 그거를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 자체는 저는 조금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직군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뽑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계 분들이 나는 결국 마케팅, 그 느낌 좋잖아요, 그죠? 근데 SKT에서 말하는 마케팅이 우리가 아는 그런 말랑말랑한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만은 분명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들을 유념을 해서 해당 직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전사 마케팅을 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많이들 지원하시는데 이 계열사 같은 경우는 생산 기술 쪽에 대한 TO가 좀 전반적으로 많고 그 외 TO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막 수십 명씩 뽑는 그런 TO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지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계열사별로 주목해야 할 직무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지원자들은 이런 직무에 주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직무는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그 계열사에서 많은 직무가 전공 유관 그리고 전공이 어느 정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전공에 대한 기초 문제 정도는 풀을
정도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학사에서 수업 열심히 들어도 여러분 수업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법학입문이나 아니면 헌법책 앞에는 시꺼먼데 뒤에는 완전 새 거거든요. 전공이라고 해서 그걸 완전 통달한 건 아니에요. 전공자라도 어쨌든 추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전공자는 진짜 난감하거든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공계열인데 내가 전공을 막 세상 잘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 어학 능력을 좀 보강해서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비즈니스 직무를 조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직무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국어 영역, 커뮤니케이션 다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산업 동향이라든지 경쟁사 분석, 현황, 뭐 시장 정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곳인데 분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석유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자정보, 뭐 트레이딩이나 기후, 윤활유 이런 식으로 화학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직무 내가 완전 전공이 완전 세상 공부를 많이 못했다라고 할 경우는 조금 이쪽 분야를 공부해서 외국어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된다면 같이 하면 좋겠고 하나 더 배터리 연구 쪽에서는 학사를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SK이노베이션 연구개발 직무거든요. 그쪽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차코치님도 주목해야 할 직무 짚어주실 일단 인문계 분들은 브로드밴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브로드밴드가 산업이 결국 IPTV라든가 이런 플랫폼 산업을 주관할 앞으로 SK 좀 인문 상경계 분들이 주목해야 될 계열사라고 저는 꼽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단순히 그냥 송출을 하고 컨텐츠를 태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IoT 시대에 발맞추어 SKT라던가 여러 계열사와 그룹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해당 계열사 안에 본인이 지원 가능한 계열사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SK 이번 공채에서 결국 백미는 하이닉스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우리 전화기 계통의 친구분들이 양산 기술과 관리 직군에 많은 지원을 하실 텐데 의외로 양산 기술과 공정 기술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공정 기술은 한 공정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관리하고 케어하는 데 집중을 한다면 양산 기술은 그 전반에 공정과정 전반에 들이는 각각의 공정들을 전체적인 수율을 보고 관리하고 이 안에서 최적의 장비가 구축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최적화를 하고 장비가 세워지는 타임을 줄이는 게 중요한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런 아이들 타임을 줄이는 것에 좀 최적화의 목표를 두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입각한 관점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물통이 있어요, 그죠? 네. 이 뚜껑을 만드는 일이 공정 기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랑 양산 기술을 헷갈리면 안 돼요. 양산 기술은 뭐냐? 이 물병 하나를 제조할 때 드는 뚜껑, 물 넣는 시간, 요 통 만드는 시간, 요게 닫히는 정도. 요게 이제 요 전반을 양산 기술자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산 기술자 일을 지원을 하는 사람이 3번 문항이라던가 1번 문항에 들어갈 에피소드에서 이 공정 기술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좀 더 많이 기재한다거나 한다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또 예를 들어서 물을 먹었는데 물 맛이 이상해. 이건 또 소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3번 문항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잘 풀어가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냥 학습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만 이야기를 담는다면 좋지 못할. 근데 물통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다시 좀 내려놔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원하는데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이 직무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인문 상경계 분들이 전공 무관인 영업을 쓸 때나 가능한 일이지 해당 직군과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내 지식의 어떤 면을 좀 투여해서 자소서에 녹여야 될지 면접 답변에 내 답변의 논리로 써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직무와 내 어떤 전공 지식과 경험치와의 어떤 접점을 찾는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직무도 직무지만 그게 더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 드립이 잘 통했나 모르겠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온 피디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자꾸 밑에서 이렇게 쑥쑥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더 없어요 이제. 아, 다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차코치님이 뭐 자소서 문항도 잠깐 얘기해 주셔서 SK그룹의 자소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철엄쌤이 그 인적성에서 이제는 많이 걸러서 서류는 대부분 좀 통과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난이도는 그러면 좀 쉬운 편인가요? 제 생각에 이게 양적 난이도와 질적 난이도가 있을 텐데요. 전 질적 난이도는 뭐 세상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그 채용 구직자들을 당황시킬
여러분들을 당황시킬 만한 문제는 사실 없었고, 그리고 근데 양적으로는 좀 힘들긴 하거든요. 자소서 항목이 좀 긴 편이에요. 물론 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작성할 항목도 많이 줄고, 지금 글자 같은 경우도 700자에서 1000자 정도로 좀 많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른 500자보다는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죠, 문항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작성하실 때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항이 괄호 안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걸 꼭 써달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요구하는 부분이요. 그거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자기 맘대로 좀 쓰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문제에 통해서 나 이 사례 써야지, 그 사례 안에 갇히거나 내가 이 말을 해야지, 그 주장 안에 갇혀서 내가 할 얘기, 이쪽에서 묻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쓰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첨삭할 때 이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왜 이 부분이 안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다 쓴 것 같은데 왜 비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꼭 괄호에 질문한 내용은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작성의 전략 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SK 같은 경우에 계열사별로 상이한 항목들이 많아서 공통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이 목표에 대한 성취 경험을 작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저는 이 목표 이런 걸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짝코치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런 거죠. 내가 제작한 CG가 오늘 방송에서 잘 보여질까? 이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캐스터님들에게.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목표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알아먹는 식의 기술로서 이게 목표였음. 왜 이해 못하셈?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기재되지 않도록 내 이야기의 경험치를 평소에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비단 이 첫 번째 문항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경험 정리하실 때,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이야기하시겠죠. 경험 정리를 하세요. 이 말이 그냥 내 경험이 언제 뭐 했음의 경험이 아니라, 이러한 적절한 면접 질문에 가까운 이런 NCSG 기반의 자소서 문제들에도 이러한 류의 질문이 나올 땐 이 경험 혹은 저 경험 혹은 그 경험 중에 어떤 것 쓰면 나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까를 고민해달라는 의미에서의 경험 정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럼 생겨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괄호 안에 있는 조건들이 여러분의 글 작성의 채점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 괄호 안에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부합하게 적었나, 적지 못했나를 한번 자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류의 글을 쓰실 때는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작성을 한 4줄 적다가 주변에서 뭐 밥 먹어 이런 말에 밥 먹고 나갔다 다시 와서 또 쓰면 새로운 글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야기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금 일단 글에 대한 구성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쓰시는 글에 쓰는 습관, 경험을 정리하는 패턴, 이런 것들부터 얼그러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글을 이렇게 쓰라고 알려드려도 홍연불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렸던 저의 기후의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가 되려면 누가 봐도 최고 수준의 목표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중에서 프로젝트라든가 특정한 뭐 팹이나 연구실에서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인턴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목표 설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추천은 기한이 좀 한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자원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을 해야만 하는 좀 상황 자체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목표 달성의 스토리들, 즉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설명이 글의 전반부에 좀 제시가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그 뒤에는 처음 생각했던 목표의 가능성 부분 대비 현재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웠고, 그 어려운 부분이 뭔지 본인이 파악을 하셨다면 이 어려운 부분에 맞게 나의 어떤 내용이 인풋, 그게 나의 어떤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인들과의 어떤 협업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감안해서 내가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적용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구성의 플로우가 나와주면 좋겠고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께는 이런 경험을 써야 된다고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차라리 무슨 지원 동기의 경험을 쓰실 분들이라면 경험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현실 것도 같이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틀 남았잖아요. 본인이 학부 시절부터 학업을 했던 것도 좋고 수업 내에 벌어졌던 여러 활동들도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 안에서 경험을 녹이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요거를 또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기존과 다른 방식이라고 말하니까 완전 세상 새로운 거를
나타내야 돼서 되게 당황해 하거든요. 네. 근데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라는 게 꼭 세상에 없는 유물을 창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발명이고 발명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이라는 건 발견이라는 거죠. 이 차이, 이 부분에서 내가 이 각도로 다르게 봤더니 조금 달라졌다라는 각도와 시도의 문제인데요. 아까 그 밑에 괄호가 진짜 기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 그러니까 분명 기존에서 내가 어떤 차이를 두고 어떤 발견을 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아까 문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치적으로 나는 즐거웠음, 난 창의적이었음 하고 나에게서 끝나면 그건 일기거든요. 어쨌든 나에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회사 들어가면 좀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주장글이에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남도 인정할 만한 어느 정도의 결과라든지 수치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괄호에 맞춰서 조금 쓰시되 주변 보시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이 계기 저는 아까도 자발적인 위의 항목도 마찬가지고 밑에 항목도 마찬가지인데 서술하라고 안 돼 있어도 이 계기는 꼭 필요해요. 내가 왜 최고 수준으로 해야 됐지? 그 제일 궁극적인 건 Y거든요. 왜 이런 시도를 했는가예요. 그거 다른 발견을 했다는 거는 팩트거든요, 사실. 근데 왜 그랬는지 그 가치관과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통 항목 이외에 지원자들이 계열사별로 꼭 짚고 가야 할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차 코치님이 짚어주시죠. 네, 그 SKT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항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CG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와라? 네, 나왔네요. 아, 참 잘 하셨습니다. 일단 방송 갖고 노시네요. 갖고 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네, PD님 작가님 사랑합니다. 네. 일단은 문항을 보면 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을 적어달라.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련 전공에 대한 깊이라든가 지식, 프로젝트 활동이 많은 분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술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업무와 분야와 관련되지 못한 회사라든가 분야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 중 일부분만을 추출해갖고 이 이해도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해도 되겠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기재하셔도 됩니다. 이를테면 같은 장비 업체라도 반도체 장비 업체의 근무가 아니라 OLED 장비라든가 뭐 다른 분야에서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장비 관련된 업무를 했다? 예, 그 업무 내용 역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본인께서 발견하게 된 내 역량상의 강점 혹은 업무 프로세스 혹은 업무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알게 되었는가까지 최대한 입체적으로 내 그 당시 비록 다른 업종 다른 분야에서의 근무라 할지라도 최대한 내 내용을 정리해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업무에서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본 내용 그 다음에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조금이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 혹은 해당 직군 직무에 적합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항보다도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괄호 안에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글의 어떤 채점 기준에 맞게 작성 기준에 맞게 좀 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상황적인 건데 일당백으로 내가 다 했음. 무슨 잔다르크나 나폴레옹이 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일당백으로 내가 다 해치웠다. 마블 영웅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뭘 했다라는 식으로 과정을 나열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한 상황 설명이 최소 2줄 정도는 2문장 정도는 글에 기재가 되어야겠습니다.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건 단순히 나 이거 부족하니까 도와줘 이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기한 안에 요거를 끝내야만 하는데 지금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데 혹시 넌 이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니? 혹은 너는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대로 부족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너도 너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주어진 기한 안에 이 혼자 하기 어려움을 같이 좀 끌고 나가보자. 톱니바퀴가 맞물려 나아가듯 이야기를 끌고 가보자는 식으로 팀워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문항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이 기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차 코치님이 SKT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계열사들의 항목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 철엄 쌤이 그 SKT와 관련된 그 자소서 항목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SK텔레콤 SKT 항목이요. 네, 지금 텔레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게 비슷한데요. 거의 이제 상품 서비스나 아니면 고객의 위기 관리 같은 뭐
내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상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직무 그 관에서 쓰시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이나 노력 쓰시고 해서 좀 수월하게 쓰시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위기 상황 아니면 어려웠던 일, 그 극복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발 뉘앙스를 내 감정을 너무 처절하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인턴십을 했는데 너무 처음 하는 일이고 사람도 적응하기 힘들어서 나는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고 힘들었다. 내 얘기를 계속 내 감정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 말고 일을 처음 하는 거였고 아침부터 아침 9시부터 야근을 했고 월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많은 친구들이 그만뒀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뭐냐면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문장에서 얘 힘들었겠구나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뉘앙스로 내가 자꾸 힘들었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간결하고 담백하게 전달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힘들었겠구나를 느낄 수 있게끔 그 위기 상황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성취하거나 이뤘을 때도 난 너무 뿌듯했다. 난 너무 즐거웠다. 이런 내 감정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나서 성취하고 나니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좀 담백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타인이 느끼게, 읽는 사람이 느끼게 해주셔야지 내 감정을 자꾸 주입시키는 건 조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KT 3번 항목 중에서 B2B 사업과 관련한 항목도 차코치님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2B 사업 개발, IoT 데이터 사업, 그리고 ICT 서비스 플래닝 이 세 개 직군의 문항의 스타일이 비슷한 게 특징입니다. 이곳들은 결국 각각의 관련 경험을 요약적으로 설명, 그리고 상세 내용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구성으로서 글을 기재해달라고 글을 작성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역시 철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내 어떤 감성이나 뿌듯함으로 글이 마무리되시면 안 되고요. 경력기술서를 기재한다는 느낌으로, 경력기술서 기재하는 걸 잘 모르신다고요? 경력을 적되 해당 경력에서 내가 주로 어떤 성과를 냈고 당시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 성과를 내기까지 나의 어떠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식의 구술을 하는 것이 경력기술서의 기본 틀입니다. 따라서 그런 느낌으로서 3번 문항을 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철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협업 얘기도 짧게 하자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아니 그냥 저는 어려움 없이 그냥 협업해갖고 일 처리한 건데 그건 적으면 안 되나요? 예, 그걸 적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해당 문항에서 어려움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 가능할 법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협업을 잘 해주지 않는다든지 협업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야만 이 4번 문항에 대한 어려움이 극복이 될 것이라는 것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름 문항 정리를 되게 잘한 거거든요. 저희 방송을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면 지원자들이 필기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SKCT는 어떤 문제들이 출시되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철원쌤이 알려주시죠. 네, SKCT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사 10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문항이 사라지면서 현재는 인지 역량, 실행 역량, 그리고 심층 역량 등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경영이나 생산이나 연구 개발, 소프트웨어 건설 등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 인적성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인적성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리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렵고 논리 부분,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논리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차근히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좀 제 생각에는 정답률을 높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풀 때 좀 정확한 응답을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차코치님도 이제 SKCT 난이도도 좀 짚어주시고 네. 또 이제 스케줄을 정리해 주신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차코치의 네. 스케줄 정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저희가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한번 일정을 한번 다이어리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몰스킨 느낌으로 정리해 보죠. 일단은 4월 초순에 이제 그 인적성 시험 있지 않겠습니까? SK 일단 지원을 이번 주 내에 하시고요. 하자마자 바로 서점에 가십시오. 그리고 문제집을 구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유형부터 파악하기 전에 1회분을 풀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형 분석 문제집과 8절 문제집을 같이 구매하셔서 한 회분을 먼저 풀어보시고 내가 요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혹은 이 정도면 내가 풀만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단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서류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유형 문제집에서 틈틈이 유형별로 한 4-5페이지씩만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3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루에 2시간 반씩 집중 투자하셔서
문제를 오전에는 8절지로 푸시고 오후나 밤 시간대는 이제 유형 문제집을 위주로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실행 역량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집으로 소화할 수가 없는 신유형들이 분명 나올 것이고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 전체적으로 뭐 하이닉스의 솔루션 소프트웨어 직무 이쪽에서 뭐 코딩 테스트하는 걸 제외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인적성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두산의 디켓 다음으로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에 많이 노출되시고 기한 안에 시간 안에 문제 푸는데 습관을 들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무리하지 않고 주차별로 잘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떠먹여주는 방송인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지원자들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맞춤 또 솔루션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SK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신의 한 수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암쌤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청취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진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면 SK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물론 스트레스도 있겠죠. 본인의 성과 책임이라는 게 하지만 가서 내 꿈을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염원을 SK 가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으니까요. 차근히 준비하시고 천천히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 코치님의 신의 한 수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지원 동기를 따로 묻는 뭐 자소서 문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적성이 마냥 호락호락한 G사트 정도의 난이도도 아닙니다. 각각의 전형마다 굉장히 난이도 있는 취업을 좀 대비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지원을 해보시고 인적성 문제집도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주차별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이게 좀 번거롭거나 좀 부담되신다면 다른 기업을 지원하시는 게 차라리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지원을 또 해야 되는데 에이씨 모르겠다고 그냥 막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인문 상경계열 분들께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께서 경험 정리가 현재 안 돼 있는데 마감이 다가온다고 해서 묻지마 지원을 하시는 것. 뭐 지원 자체는 말리진 않겠지만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시간에 다른 기업을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공계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삼아서 반도체 중심의 하이닉스 위주로 지원 혹은 이노베이션 중심의 지원을 꼭 해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그룹의 채용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이철엄 컨설턴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 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취준생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부러울 때는? 목에 착 감기는 사원증. 열심히 일한 뒤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스치듯 안녕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한국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와 함께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높은 취업의 문턱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줄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로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수원고용센터의 이원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시원입니다. 소방시설 점검 유지보수, 건설 안전관리 서비스 업체로 산업현장 안전점검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건설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23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현장 안전점검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의성개발입니다. LNG 및 가설재,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로 의성개발 평택지사에서 생산 및 품질관리원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금속 가공 제품의 품질 검사 및 제품 원자재 재고 관리, 입출고 관리 업무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전자캐드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3월 23일까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건 역시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생산 및 품질관리 직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대사항과 지원 자격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의 박혜솔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2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6개월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운영지원 사업과 회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관 회계 업무 유경험자 및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3월 22일까지 우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2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ING 시스템에서 영업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요 업무는 공공기관, 관공서 대상 영업 업무로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영업사원 2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부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네네.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트 바뀌고 나서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오. 아까 만져봤어요. 너무 그래요? 네, 반질반질. 이게 또 세트가 소감을 안 바뀌어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너무 네. 오래됐지만 그래도. 네. 반질반질한 느낌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새거 냄새도 좀 나고. 저희가 네,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리프레시한 느낌이 많이 드는. 네. 돈이 많이 들어요. 돈도 조금 많이 들었고요. 네. 송쌤이 거의 한 2주 만에, 2~3주 만에 네네,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부산이라든지 대전에도 계속 일정이 있어서 좀 출장이 잦았어요. 네, 강의를 출장. 좀 다니시나요? 네, 강의랑 이제 뭐 기업명 밝힐 수 없긴 한데 공기업 면접관으로도 좀 가게 돼서 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는 것들이 가니까 이제 진짜 현장에서는 사실 공기업마다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면접 현장에서는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다룰 게 뭐 이제 채용 비리라든지 그런 건데 되게 당사자로 이제 가보니까 철저하게 되고 있는 부분은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잘 나가는 진호쌤. 잘 나가시네요. 네, 그럼 바로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거대한 이제 채용 비리가 182건이 적발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소문으로 그냥 맞냐 틀리냐 또는 이게 진짜 비리가 일어났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취업준비생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실로 드러난 채용 비리 건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고 그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개선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안건을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계기로 실시가 됐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20일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 초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채용 비리는 총 182건으로 이 중 부당 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고요.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유형별로는 신규 채용 관련 채용 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으로 특히 16건 같은 경우는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와 별도로는 채용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 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과 경북대 병원 등 31곳이었고요. 징계 요구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었습니다. 비리 내용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점수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임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장의 아들은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를 시킨 뒤에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턴 사원으로 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도 직원의 자녀나 자매, 조카를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면접일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가로 면접 기회를 줘서 최종적으로 선발한 사례도 있었고요. 나이가 어려서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채용 비리의 문제가 연이어서 터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취준생들의 상처는 커져만 가는데 이번 경우에도 견책이나 훈계 등 경징계로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취준생 꿈과 희망을 약탈하는 채용 비리, 과연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참 어려운데 취준생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리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이런 채용 비리 사건이 연관된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이 됐던 이제 그 공사라든지 공기업의 임직원을 좀 나눠서 구분해 보자면 임직원의 경우는 지금 7명이 지금 수사 대상에 있는데요. 그중에 3명은 지금 즉시 직무정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검찰 기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즉시 해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간 사규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경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직원 281명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즉시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검찰 기소 때 절차에 따라서 해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정 합격자들 또한 이제 본인들이 그냥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같이 해임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견책이라든지 훈계 등에 머물렀으나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계속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그 중징계 이상의 해임이라든지 그 부분 이상의 하는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부정 합격자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뭐 잠정 13명인데 훨씬 더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좀 확대되고 재조사가 이루어질 방침에 따라서 훨씬 더 좀 많아질 예정입니다. 네. 이게 뭐 비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겠는데 여태까지 봤을 때는 아 진짜 사이다다 속이 시원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기억이 딱히 안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채용 비리가 그렇게 무거운 범죄가 아닌 건지 어떤가요? 그렇죠. 그 채용 비리라는 게 예전에는 사실 뭐 이제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게 사실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게 법적 위반이라는 그 인식 자체를 안 하셨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 비리라는 것보다는 그냥 추천해줘서 검증된 인원이 채용됐다라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해이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건 사실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경쟁률이 100대 1도 아니고 뭐 1000대 1을 넘는 상황에서 확실한 지금 사회적인 제일 기초의 공정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저희가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확신이 들고 지금 뭐 다행히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징을 그칠 게 아니다. 무조건 중징계 해야 되고 해임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다행히 인식을 최근에 해서 지금 수정의 사항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네. 조치를 취할 거라는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채용 비리 잠정 피해자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한 5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어느 정도 구제 절차를 밟게 되냐면 만약 떨어진 그 단계, 그러니까 붙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최종에서 떨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합격이겠죠. 그래서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고 서류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서류에 붙어서 면접까지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제가 봤을 땐 소극적인 대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4가지 개선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거하고 별개로 그 4가지에 대해서 좀 하나씩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공공기관마다 다들 이제 중징계냐 경징계냐 내부적인 규정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양정 기준을 확립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징계 이하로는 받을 수 없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별조사,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걸린 곳들이 있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한 건 이상이 계속 적발이 된 곳들은 당장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밀하게 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저는 이 세네 번째가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채용 과정이라든지 실제 특별 채용에 대한 규정 등을 워크넷이라든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올려놓고 우리는 여기에 한해서는 합리적으로 우대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끔 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현재 뭐 채용 절차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또는 청탁금지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실제 이제 홈페이지에 친인척 현황, 친인척 채용 현황을 실제 의무적으로 올려놓게끔 하는 게 네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좀 사실은 외양간 속옷치기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뭐 4가지 정도를 하겠다고 하니 전 조금은 마음에 들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세네 번째가 조금 적극적인 대책이 네.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네. 아직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채용 비리는 지금 저희 코너에서 한 5번 이상 다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 좀 쉬운 말로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요. 반년 동안 취업을 했고 나이는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시간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그냥 사실 다 붙여줘도 손해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6개월 또는 1년간 공백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실제 공정사회의 기반이 되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이게 규정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보다는 사실 내부적인 도덕적인 해이 또는 추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그 비이성적이란 걸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직원의 의무 교육으로 조직 문화 교육만 하지 말고 전 직원의 공정성 교육을 해서 이수를 안 하거나 어느 정도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은 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총쌤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네. 저희도 굉장히 큰 공감이 되는데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잖아요. 송쌤의 따뜻한 위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도 보면은 주변에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곳들이 사실 공기업만 이 정도지 사기업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도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취업준비생들은 오죽하면 더 그러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취업준비생들한테 이런 사태를 좀 개선하라고 뭐 하긴 좀 어렵고 저희 이제 그 직업방송이라든지 제가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도 계속 이제 경각심을 줄 테니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말이지만 본인의 실력을 좀 더 갈고 닦아서 송곳이 어디 들어가도 튀어나오게끔 하는 것들이 먼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로를 잘 못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네,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신세미 캐스터도 위로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함께 하면서 뭐 기업 내 갑질 이런 것도 있지만 채용 비리 사건이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속상함을 넘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라도 함께 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좀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의 위로를 끝으로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송진원 노무사님, 신샘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잡정보센터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내일 저희가 마감임박 취업 골든타임에서는 민혁쌤과 삼성전자 공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